김진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한 달 전 그 바쁜 와중에 멀고도 먼 칠불사라는 이 고즈넉한 절 암자의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김영선 당시 의원이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앞순위 비례대표를 달라라는 논의 자리가 주제였다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의 애매한 입장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기보다는 김영선 당시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이른바 공천 거래가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 먼 칠불사까지 간 걸까요?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한 매체가 제기했었습니다만 결국 당시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가 되면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사그라드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자 그 매체가 이번에는 총선 한 달 전에 칠불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당시 대표와 김영선 의원이 만나서 이른바 공천 거래를 시도했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왜 칠불사에 간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하심은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격세지감. 동아일보가 오늘 6면에 쓴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전산업 매출 32조 사상 최대. 늘어나는 일감 피부로 느낀다. 지난 정부와는 격세지감을 느낀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원전 훈풍에 원전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 탈원전, 지난 정부 탈원전 때 공장을 아예 닫았던 업체들이 이렇게 사상 최대의 매출까지 올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업계에서는 정권에 따라서 이 생태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 저렇게 흔들려선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블랙아웃,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반도체 공장발 정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이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량과 반도체 품질을 늘릴수록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요구된다는 겁니다. 현재 발전량으로는 이 AI 반도체 공장발 필요한 전기 수요 가늠도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두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도돌이표, 조선일보 4면입니다. 야당 특검법 강행, 용산 거부권 이 도돌이표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바보들의 행진 같다라고 썼습니다. 똑같은 일을 왜 계속 되풀이 하냐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왜 이분들은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조선일보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글쎄요, 바보들의 행진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운 고조, 한겨레 신문 6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휴전 압력에 테러 맞불, 네타냐후의 노림수, 중동 전면전, 이스라엘이 삐삐 무전기 공격을 취한 데 이어서 뉴스 속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이 삐삐와 무전기 공격으로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더니 아예 레바논에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바논 내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이 전혀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용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근식 전 실장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법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동탄의 아들 전영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매체가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지만 결국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흐지부지 되던 모양새였습니다. 그러자 그 매체가 이번엔 총선 한 달 전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칠불사로 이준석 개혁신당 당시 대표를 불러서 공천을 거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사실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먼 칠불사까지 그 바쁠 때 달려간 까닭은 뭘까요?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의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모여서 무언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회동을 했다. 공천 거래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같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 정치권 일파만파인데요. 함께 보시죠. 멀어요. 경남 하동 칠불사. 순천보다 좀 멀죠? 순천이랑 가까운. 바로 옆인가요? 굉장히 먼 칠불사.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당시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선 의원 22대 총선에서 컷오프 됐죠. 그리고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등장합니다. 김영선,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 김 여사의 메시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줄래? 이걸 타진했었다라는 의혹이 한 매체에서 보도됐습니다. 이 매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폭로 관련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고요.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에 올라와서 다음날 지도부와 논의했었다. 최종 딜은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쁜 총선 한 달 전 이들은 왜 칠불사에 달려간 걸까요? 김근식 비전전략실장님. 네. 이 매체는 얼마 전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었던 매체고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아직도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되면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근식 실장께서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이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 여사의 오지랖이다라고 논평을 하셨는데 2탄이 나온 거예요. 소위 칠불사 회동. 근데 이건 여사는 좀 뒤로 빠진 모양새고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혹해서 칠불사까지 달려갔지만 막상 김영선 당시 의원이 내세웠던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서 에이 별거 없네라며 개혁신당 1번 비례대표를 안 줬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석 전에 있었던 그 보도를 했던 매체가 동일하게 이제 제 2탄을 폭로한 거죠.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은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했을 당시에는 그 당사자였던 김영선 전 의원이 부인했었어요. 네. 그런 거 전혀 없다. 문자를 받은 적도 없고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칠불사 회동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 등은 그 캡처본을 봤다는 건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실체가 없었던 것이 캡처본은 있구나. 이야기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그렇죠. 여사가 옮기라고 했던 김해로 예. 출마하시는 건 어떠시냐. 예.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김해 출마 선언을 했지만 광속 탈락, 컷오프 됐다.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그 캡처본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이제 2탄에서는 새로운 사실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도 제가 1탄 폭로했을 때도 만약에 주고받은 문자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발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건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캡처본에 지금 진짜 본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완결성이 없어서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김해로 옮기라는 것과 함께 주목해야 될 대목이 어디냐면 옮기면
우리가 알아서 정책을 맞춤형으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이야기는 좀 더 깊이 나간 오지랖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오지랖을 넘어서 개입이라는 걸로 이제 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어서 야당에서는 이 여사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새로 의혹이 커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캡처본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게 오지랖이 아니라 공천 개입의 정황까지도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 전선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서 갑자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부적절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적인 해명을 해야 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김용태 의원님, 제가 궁금했던 건 김영선 전 의원의 행동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여부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에 따르면, 해명성 입장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캡처본을 이준석 전 대표 등에게 제시하면서 이른바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순위 1번 내지 3번을 달라. 이준석 대표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적대 관계에 있었던 개혁신당으로 가서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테니까 비례대표 선순위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른바 공천 뒷거래를 요구했다라는 게 적절한 행동입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고, 물론 이것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글쎄요,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개혁신당이 창당을 하면서 일부 개혁신당의 이제 주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올 것이다, 이런 공수표를 날릴 때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어려울 것 같은 의원들이 뒤에선 접촉은 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부적절한 행동이었을 것 같고요. 이 기사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하나의 꼭지가 있는 거고, 하나는 개혁신당의 공천 거래 의혹이 두 꼭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자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텔레그램을 봤던 이준석 의원도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네.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관위원들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조언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사를 향해서 V0니 뭐 V1이니 맨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데 그런 권력자가 나섰는데도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천이 그만큼 공정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당시에 민주당은 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런 일이 있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일어나갔다라는 게 방증된다라는 거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개혁신당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김영선 전 의원께서 비례 1번, 3번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계속 지금 해명들이 엇갈리는 게, 만약에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이 뭐 5번이든 7번이든 3번 바깥에 있는 번호 후순위권에 대한 거래를 제안했더라면 그때는 응했다라는 말씀인 건지, 그러니까 개혁신당 자체가 새로운 정치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보겠다라고 출범한 정당인데, 이렇게 뒤에서 공천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한번 좀 해명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이 1번이나 3번이 아니라 5번 내지 7번을 요구했다면 개혁신당에서는 줬을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먼저 어제 낸 이준석 의원의 입장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사실이 아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제시한 거다. 개혁신당은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불사에 간 것도 맞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런 류의 딜을 시도했던 건 맞다. 1번을 요구했던 것도 김영선 전 의원의 기대와 요구였다. 개혁신당은 들어보니 별거 아니라 안 줬다. 라는 이준석 대표의 의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었고요. 논란이 더 커지자 오늘도 이준석 의원은
입장을 냈습니다.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의 이른바 공천 뒷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커지자 7불사에 간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선 의원 측 관계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고 종용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종용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해명하고 있고요. 내려갈 생각이 처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서울에 언제 온지 물러오니 계속 7불사에 있다고 해서 가지 않고는 캡처를 못 봐서 내려갔다. 새벽 1시에 내려갔다. 차 마시고 대화하고 운전자 휴식 후 새벽 4시에 바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 내용이 빈약하다. 완결성이 없다. 당시 김해 컷오프 결과도 안 나왔고 창원에 신청했다는 사람 결과도 안 나왔다. 비례대표 달라는 주장에는 내가 현장에서 거부했다. 이준석 의원은 연일 어제와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7불사 와야 캡처 사진을 보여준다기에 만났다라고 7불사에 갔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세세하게 좀 따져볼 텐데 이준석 의원은 뭔가 이 텔레그램 캡처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먼 7불사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요구가 비례 1번 이건 또 뭐야? 라고 해서 천하람 의원만 남겨두고 올라왔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 공천 거래 의혹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점이죠. 네. 처음에는 기대를 하고 내려갔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나 내려가 보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어. 그리고 심지어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올라왔는데 1번은 정당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천하람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남아가지고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지점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 5번 이내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요. 그럼 5번 이후에 좀 전에 일컷개발사 말씀하셨던 5번이나 7번은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또 다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적절한 측면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당시에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모셔야 이 결국에는 그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됐던 것이고 그게 5명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이 필요했고 심지어 여기에는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충족된다고 하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큰 기대를 안고 갔으나 결국에는 불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편한 측면, 정말 부적절한 측면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인 당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러 찾으러 온 거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찌 개입했고 자신을 어떻게 나는 했다라는 그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관심도 없고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거지. 그날 오후에 금태섭 후보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어요. 개소식이 끝난 다음에 위층에 있던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그때 정책위 의장을 할 때니까 네. 모였었고요. 몇몇 사람이 모였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폭로는 뭐 얼마든지 좋은데 그거로 비례대표 1번을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받으면 아마 비례대표 1번도 당선이 힘들어질 거다. 집권 세력에 대한 치명타는 분명히 되겠지만 개혁신당하고는 맞질 않는 것 같다. 순수성도 훼손되고 그리고 개혁신당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 김종인 당시 이 공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번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고 본인까지 찾아왔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부인까지 찾아갔다. 그래서 부인께서 오히려 김영선 당시 의원을 크게 꾸짖으면서 돌려보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관심도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나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나 김영선 의원이 폭로하려고 했었던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개혁신당 판단으로는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자체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현 변호사님 굉장히 집요했네요. 예를 들어 이 김해로 지역을 바꿔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을 이어보려 했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컷오프를 당했고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이번엔 개혁신당으로 공천을 받아보려고 칠불사 회동까지 주선했지만 현장에서 이 대표 얘기에 따르면 불발이 되자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1번이 안 되면 3번 달라라고 요구했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분 아닙니까? 후시모 원전 의혹 때 예. 어디 수산시장 가서 수조물 드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본인 생각으로는 추정컨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날 배신해 이런 억울함이 컸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수조물 떠 드실 때부터 왜 정치를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이분이 공천되는 과정도 의아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분이 갑자기 특별한 연고도 없는 창원에 공천이 되지? 이때부터 다시 이 의혹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공천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연결이 돼서 이 공천 개입 문제가 2024년 총선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2022년 5월 9일, 5월 10일의 상황은 보도 내용에 의하면 더 구체적입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고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24년까지 이어진 것인데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의 본질은 이 공천 거래가 아니라 공천 개입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사실관계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김용남 전 의원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이미 29일 날 만나서 3일 동안 이 문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까지 갔고요. 이게 이 제보를 터뜨렸을 때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게 비례대표 1번 내지 3번의 순위권에 해당되는 것을 줬을 때 과연 개혁신당에게 무엇이 유리할 것이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기보다 개혁신당의 총선에서 최소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최소한 원내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문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칠불사에서 뭐 회동을 하고 그리고 3월 1일까지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김영선 의원의 비례 공천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봤던 문제는 자당의 이해관계만 봤던 거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터뜨리고 김영선 의원을 받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았던 거고 그래서 묻힐 뻔한 사건이 된 것이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오지랖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과거 진보 민주당 어떤 정권을 보더라도 영부인이 공천 관련된 언급 자체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이미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의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들으셨듯이 민주당에서는 비록 컷오프로 불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다 라고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봤는데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보기엔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개혁신당도 선거 때 뭐 이 건에 관해서도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꽂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인사를 꽂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결성이 되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뭐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개입이다라고 보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자면 이런 건데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겠네라는 정도의 느낌에. 개입으로 보기엔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은 총 3단계 정도인데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과 개입이 아니라 결국은 불발됐고 오히려
이 개혁신당이 이 이슈를 빌미로 이른바 공천을 뒷거래하려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김영선 당시 의원의 집요한 권력욕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선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같은 매체인 이 매체는 2022년 재보궐선거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었던 그 당시에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22년 5월 9일 당시 윤핵관 의원 2명, 김영선 아닌 다른 후보 공천 압박설. 명태균 씨, 일종의 로비스트죠. 녹취록에 따르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인에게 내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하고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르되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당시 윤상현이는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지인과의 통화했다라는 알려진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자기가 다 대통령이랑 얘기를 해놔서 사모랑도 얘기를 해놔서 공천을 주기로 다 얘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윤상현이라 하더라도 공관위원장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명태균 씨가 지인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 매체는 보도를 한 겁니다. 통화 다음 날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보궐선거 지역구 7곳 중 6곳을 발표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습니다. 이 매체는 같은 매체예요. 이 명태균 씨라는 이른바 이 정치권의 로비스트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분이 지인과 통화했다라는 이 녹취 내용을 근거로 자 봐라.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과 여사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 김영선의 공천을 확정지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실제 확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건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따져보면 당시 시점은 2022년이었고 당시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 당대표였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아시다시피 용산과 그렇게 크게 관계가 좋지 않았었던 터였습니다.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 어떤 외압도 안 받고 원칙대로 공천한 거다. 명 씨는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 내가 보기엔 허풍이다. 블러핑이다라는 거죠. 센 척한 거다. 자, 물론 야당에서는 자 봐라 2022년에는 불발이 아니라 그대로 공천이 되지 않았냐. 명태균이 지인에게 이런 식으로 용산하고 대통령하고 사모하고 다 얘기됐다 아이가. 윤상현이 끝났다 아이가. 통화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구시 실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사실 그 지난 이번에 2024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보다 이 사건이 훨씬 더 휘발성인 점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창원 의창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윤상현 공관위원장 말대로 여러 가지 후보들을 놓고 그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명태균 씨의 저 녹취록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그 녹음된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해서 지인들한테 많이 들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오거나 만약에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면 이 사건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기 힘든 일단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2022년 보궐선거에 경남 창원의청에 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허풍을 떨고 여러 가지 과장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내용이 사실이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하고도 만약에 통화를 했다는 그의 주장과 허풍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는 이건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로비스트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하고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만약에 소통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게 공천 개입이든 아니면 불발로 끝났든 진실로 이루어졌든 간에 상관없이 저 명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불확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 과시욕과 허풍이 많은 노비스트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소통을 한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 부부의 주위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 주위 사람에 대한 어떤 긴장감, 경계심 이런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금년도에 이 김해로 옮기는 공천 개입 논란보다는 2022년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 그저 의혹 녹취 파일이 앞으로 좀 들여다볼 때문이 좀 있지 않나. 지금이라도 저는 저게 불길한 우려가 드는 게 저런 녹취 파일이나 저런 텔레그램 캡처본이 더 있으면 또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 부부께서는 주위 사람 관리 단단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 이스라엘이 주도했다라고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이른바 이 폭탄 삐삐 사건. 그 뒷이야기가 취재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스라엘이 아마도 헤즈볼라의 이 대규모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헤즈볼라 조직원이 쓰고 있는 삐삐에 폭탄을 심어놨을 것이다 라는 추정.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헤즈볼라도 굉장히 보안을 지키면서 이 대규모 삐삐를 구입했을 텐데 이스라엘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알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삐삐에 폭탄을 심어놨을까? 이 궁금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죠. 폭탄 삐삐 어떻게 만들었나? 시나리오 1.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도해서 폭탄 삐삐를 제조했다. 수년 전부터 헝가리 유령 회사를 직접 모사드가 운영했다. 삐삐를 직접 생산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 헝가리 회사의 유일한 고객이 헤즈볼라였다라는 추정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외신에서. 시나리오 2. 3개월 통관 절차에서 호출기를 삐삐를 빼돌렸다. 그래서 폭탄물을 집어넣고 폭탄 삐삐로 이른바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 이 2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른바 이 시나리오 1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그 헝가리 회사를 모사드가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령 회사를 직접 운영한 건 아닐까? 폭탄 삐삐 위탁 생산 BAC 컨설팅 2022년에 설립됐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소재하고 있고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사무실 비어 있고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뉴욕타임스 보도. 저거 이스라엘 모사드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격 헤즈볼라가 유일한 고객이었다. 헤즈볼라가 당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울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최현기 의원님, 네. 이스라엘이 아예 그 헝가리의 이른바 삐삐 회사를 차려놓고 헤즈볼라가 이 삐삐를 사게끔 배후에서 치밀한 공작을 펼쳤다라는 가능성이 외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능력은 대단한 거군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이것을 배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통관 절차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폭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피해가면서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치밀한 노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통관 절차, 여기에서 개입된 사람들까지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까지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보기관의 능력도 충분히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악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삐삐라든지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건 아니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대목도 실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BAC 컨설팅을 설립한 게 2022년,
이스라엘 정보 요원이 노동자로 위장했을 가능성,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레바논에 수출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휴대전화 해킹설을 확산시킨 것도 모사드의 공작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로 하여금 휴대전화 해킹에 삐삐 써야겠다. 삐삐 주문량 급증, BAC 컨설팅이 탄약 넣은 삐삐를 제조했고 수출했다. 삐삐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친 공작인 겁니까? 2022년부터 시작했으면 2년 반에 걸친 공작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게 김용태 의원님, 이런 지금 보도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국제 관계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삐삐 테러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모사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대다수가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무식 교수님. 예. 이게 만약에 우리와 북한 간의 문제로 대입해 본다면 네네. 북한 김정은의 어떤 측근들이 쓰고 있는 이른바 재래식 통신 장비, 그 장비를 우리 국정원이 어디 저기 스위스나 김정은이 좋아하는 프랑스 어딘가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북한으로 납품을 한 다음에 뻥 터뜨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건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벌였다라는 의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화에나 나옴직한 내용이잖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수년 전부터 헤즈볼라가 휴대폰 대신에 삐삐라든지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상을 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해 놓고 그 경우에 헤즈볼라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회사까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미리 삐삐를 제조해서 거기에 폭탄을 설치해 놨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모사드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걸 넘어서서 영화에서나 가능한 굉장히 불안한 테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통신기기가 언제 이게 흉기가 돼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사드가 주도했던 저 치밀한 공작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군사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뭐 우리가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러한 무차별적인 일종의 공격 방식이 또 새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삐삐라는 것은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헤즈볼라 무장 대원도 구입할 수 있지만 헤즈볼라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 레바논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폭파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애꿎게 또 사망을 하거나 다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뭐 아까 우리 애국께서 신문 읽어주기 하실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 싸움을 확전시키는 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나라랑 유사한 게 뭐냐면 자기가 국내적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뇌물,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을 처해져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정치적 공공함을 왜 대외적인 안보 결집 효과로 지금 이걸 돌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학에서 안보 결집 효과라는 건 뭐냐면 국내의 정치적인 그 돌파구를 위해서 대외적인 적을 만들어서 적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국민들의 민심을 결집하려는 정치적인 일종의 공학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 레바논하고도 싸움을 확전시키고 이 중동에서 전체적인 전쟁을 대다수의 국제사회가 휴전을 원하고 있는데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네타냐후의 강경 일변도의 확전 전략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모사드가 합해서 저러한 치밀한 공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공격을 가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돌이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전국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삐를 통해서 대규모 전국 혼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사건들이 초래됐을 때에는 지도력이 상실될 수 있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이콘과 메이드 인 재팬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전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국 혼란과 군사적 행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민하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확전을 피해야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나왔다라고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ואני מעריך שאנחנו בפתיחה של תקופה חדשה. ראשית, מרכז הכובד עובר צפונה. As important as the event in itself is the indication that this event confirms that there is a serious risk of a dramatic escalation in Lebanon, and everything must be done to avoid that escalation. 김 실장님, 삐삐 하면은 저희들에게는 뭔가 약간 아련한 어떤 그 옛 시대의 추억이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주 잠깐 동안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렇죠. 뭐 삐삐쳐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아련한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젊은 어떤 세대 분들은 삐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경험을 못 해봤. 아마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나 김용태 의원님은 삐삐를 못 써봤을 수도 있는데 이 젊은 분들에게는 삐삐 하면 테러의 대상 혹은 공격의 수단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 옛 분들에게는 어떤 아련한 향수인데. 원래 이제 삐삐가 뭐냐면 발신자가 보내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해서 네. 받은 사람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위치 추적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같은 게 핸드폰으로 하면 수신하고 발신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다 위치 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삐삐는 그 삐삐 자체를 보낸 것을 받아보기만 할 뿐이지 그 사람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공중전화나 일반 그 내선 전화를 통해 가지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삐삐를 받으면 항상 이제 공중전화 가죠. 달려갔죠. 네, 아니면 다방으로 가거나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삐삐의 통신기기 자체에 폭탄을 실어놨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폭발을 해서 사람이 손실을 당하고 사망을 하고 다치게 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삐삐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생각한 기발한 생각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해 온 게 모사드의 실행력도 대단하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성명불상 아니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군사적 공격을 위해서 이 테러의 수단으로 삼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실루엣만 봐도 아는 김정은. 북한에서 나이든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른바 김정은을 찬양하는 친근한 어버이 노래를 강압적으로 듣게 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팽배했다라는 소식통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친근한 어버이 노래를 발표한 북한. 매주 학습 강연회에서 재창을 한다. 저걸요? 확성기차로 길거리에서 틀고 있다. 7080 이 어르신들 행사에서도 강제로 저걸 듣게 하고 틀게 한다. 이 굉장히 비트가 빠른 노래인데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불쾌할 수도 있죠. 자, 양강도 소식통. 며칠 전 공원에서 친근한 어버이를 틀자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아이 무슨 70대 80대 노인들에게 김정은이 친근한 어버이다라고 그 노래를 틀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들뻘인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로 부를 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이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서 밀고 있는 노래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촌스럽기도 하고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한때는 틱톡 등에서 유행하기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했었던 뮤비인데 그래서 북한이 더 고무돼서 자체적으로 더 많이 틀고 있는 모양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기현 부회장님, 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듣기에 친근한 어버이 김정은이라는 이 노래가 얼마나 뭐랄까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 것 집에 같아요. 가겠죠. 집에 가겠죠. 아유, 가자. 예. 3대 세습이 이루어졌고 뭐 수령 체제 그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체제가 계승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대외적 환경이 바뀌고 이런 정보도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젊은 세대는 당연할 거고 70대, 80대 노인분들한테 김정은 위대한 영도자,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는 게 그 과거 김일성 때처럼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대규모 수해도 있었고 뭐 유엔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우리와의 어떤 대화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의 관계 회복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정을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통했던 게 지금은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친근한 어버이를 틱톡에서 재미삼아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것에는 사실은 약간의 이제 조롱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걸 보면 글쎄요, 이제 저런 모습들 보여주는 모습들이 북한 내부의 어떤 체제 안정 또 이 지도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제 저런 것보다는 사실 이 계속적인 핵무장이라든가 도발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외부적으로 좀 개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제 안정을 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쪽으로 정책을 좀 바꾸는 것이 뭐 북한 내부를 좀 안정시키고 지도 체제를 또 공고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화 노력이 그런 방편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자꾸 저런 방식의 도발, 핵 개발 쪽으로 가면서 내부 체제 강화하는 것은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 지도 체제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에게도 큰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 노래를 튼다고 해도 결국에 집으로 보내는 효과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통일이 가능하겠어? 차라리 그냥 이 체제 상태로 교류하자라는 현실적인 측면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하며 평생 통일을 외쳤던 임종석 전 실장이 최근 북한이 통일은 없다라고 밝힌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의 이 발언이 논란인 이유는 최근 김정은이 통일 불가론을 밝힌 이후에 임종석 실장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시절 통일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문정부 비서실장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그리고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목표로 활동을 했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어서 갑자기 왜 통일은 하지 말자 두 체제를 얘기하는지 정치권에서는 의아해 여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2023년 12월 최근이죠. 통일하지 말자 이 국가 선언을 했습니다. 통일 불가. 김정은이 얘기를 하자 임종석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건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행위 아니냐라는 굉장히 좀 센 논평이 여당에선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북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의지 전 실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명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북한 전문가로 있을 때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저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대남 전략이 바뀌었다고 논문도 많이 쓰고 했어요. 제가 투코리아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남북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남북 관계를 민족의 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 대 국가로 관계를 보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걸 제가 많이 논문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와서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면 이제 개헌까지 해가지고 통일이라는 부분을 다 삭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북한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의 공식 담론에 다 없어져 있고요.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다가 김일성 조선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그렇게 떠들다가 지금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평통도 다 없앴고 저희들 남북관계 좋을 때 평양 갔을 때 항상 가자고 했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그 두 개의 조선 전략에 따라 가지고 남북이 따로따로 살자고 입장을 정리한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건 임종석 실장이 왜 하필 이 시기에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우리 헌법 정신에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라는 게 헌법의 전문에도 있고 헌법 조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통일을 끝까지 추진해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번 8.15 때 건국절 논란이 됐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국의 논란은 1919년 상위 임시정부로 시작이 돼서 48년 대한민국 정부 정부가 수립이 되고 언젠가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는 게 저는 건국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통일을 포기하자는 말은 해서는 안 되냐고 보고 오히려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북관계에 매달리지 말자. 교류협력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화해협력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호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덥석 손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환상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국가이고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전에 햇볕 정책 시대처럼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교류협력을 주장하고 화해협력을 주장하면 마치 북한이 호응할 것처럼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벗어나자. 저는 그런 정세인식을 하는 것이 임종석 실장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돌연 통일하지 말자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그러면 좀 알쏭달쏭해요. 임종석 실장은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해서 본인도 통일하지 말자라고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2018년 당시에 그때에도 통일하지 말자라는 소신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건지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은 그때 왜 추진했던 건지.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가 이유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북한을 존중하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북한 주민 존중해야죠. 생활 양식도 달랐고 그 과정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임 전 실장은 북한 주민을 존중하자는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그런 인권이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이 향상되는데 상승되는 데 있어서 동의하거든요. 부정하지 않거든요. 바꿔 말하면 임 전 실장은 아마 북한 정권을 존중하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 어떻게 존중할 수 있죠? 우물풍선 쏘고 반대파 숙청하고 고사포로 잔인하게 사살하고 인권 유린하고 하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임종석 전 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재를 풀면은 북한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의 길로 나올까요?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주민을 더 혹독하게 인권을 유립하는 그런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푼다고 해서 북한이 자유의 길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 통일 정부가 수립하는 것이 3.1운동 정신의 핵심이고 광복 정신의 그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이라는 것, 정통성을 개정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오랫동안의 생각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미루자니요.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 죽창을 들고 이 싸우자고 말했던 민주당, 민족주의가 왜 북한 앞에서는 항상 없어지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 바뀌면서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의 통일 불가론을 임종석 전 실장도 이른바 같이 발맞추는 거 아니냐. 김용태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위선적이다.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친북 성향이라는 것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받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하더라도 과거에 친북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까지 만들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민주당에는 친북 성향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뭐 북한은 답 없는 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임종석 실장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는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통일을 추진을 했던 분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다 안 되고 이제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 정권을 존중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북한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변화의 모습을 안 보일 거라는 사실 답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두 개의 국가로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됐다고 해서 지금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더 난리를 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이고 오물풍선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의 변화는 민주당도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어폐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두 개의 국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어떤 젊은 피 의원들의 소신 발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북한 김정은이 최근에 4.5톤 탄두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일종의 기만 작전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8일 4.5톤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당 미사일이 320km를 날아갔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건 개천에서 평행난도 개천에서 평택 미군기지 거리까지 해당하는 사거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군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고 그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좀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하여서 이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이제 320여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렇게 뒷짐진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북한 매체는 좀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해가 지고 있는 시각, 어둑어둑한 시각, 김정은에게 이제 실루엣이 떨어지면서 극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진, 김정은의 뒷면과 측면의 사진, 뭔가 이런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극장 국가다, 극장 체제다 이런 말 학술적으로도 북한 체제를 비판할 때 많이 분석하잖아요. 여전히 북한인과 김정은은 일종의 자신들만이 연출하고 있는 어떤 극장 위에 무대 위에 살고 있는 듯한 국제사회 속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극장 국가라는 이제 정치학적, 사회학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방송이나 체제에서만 주는 내용을 문화예술적으로 다 받아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눈 붙이고 잘 때까지 모든 흘러나오는 음악, 노래, 구호, 선전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들은 그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극장 안에 2,500만 북한 주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장의 요소는 뭡니까? 극장에서 영화가 성공하려면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도 짜내게 해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비장함도 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잇따른 저런 군사적 도발을 할 때마다 사진이나 화면을 보면 일종의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일종의 또 극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품 사진처럼 만들어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군사 강국이구나. 그리고 김정은 지도자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그냥 정서적으로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김정은 정권이 지금 노심초사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렇게 군사력을 계속 확보하고 계속 핵탄두를 만들어내고 실험을 계속 한다 한들 이번에 홍수 피해 엄청나게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최근에 금방 이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선전하는 그런 노래들을 아무리 보급하고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집에 간다잖아요. 이미 민심은 떠나 있는 겁니다. 예. 먹고 살기 바쁘고 먹을 게 없는데
그 군사 강국을 하면 뭐하고 핵탄두를 개발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극장에서 감동을 준다 한들 우리 모두가 극장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극장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됩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도 극장 국간에 살고 있지만 그 사진이나 화면을 봤을 때 잠깐이지 다시 일상에서 배고프고 힘들면 다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김정은 정권 우리가 저 정권을 잘 관리해서 통일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수준 있는 논평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튜브인데요. 유튜브군요.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하루 평균 몇 분을 유튜브에 시청하느냐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8월 기준이에요. 전 연령층 사용 시간 1위가 한국이다. 8월 한 달 총 19억 5,666만 시간을 시청했고요. 1인당 하루 평균 73분꼴로 유튜브를 시청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 사용 시간 1위. 8월 한 달 총 19억 5,666만 시간. 그러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 중에 전 연령층 사용 시간 1위가 유튜브다. 이런 거겠죠. 가장 많이 쓰는 앱이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젊은 층들 많이 봐요, 전윤기 의원님. 근데 젊은 층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유튜브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서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 중에 이른바 예컨대 어떤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극단적인 바이어스된 일종의 에코 챔버 이펙트를 유발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편향적인 컨텐츠들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되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어떤 시청 패턴이 문제인 거지 유튜브라는 매체를 많이 본다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각광받는 것 같고 저는 알고리즘의 승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네. 자 취한 존중으로다가 그냥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짜 소식도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정말로 재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짜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확실히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의 발전이 마냥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측면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는 것도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튜브가 또 사회 시대 상황을 잘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쇼츠를 통해서라도 짧게라도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시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유튜브 많이 봅니까? 보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그렇군요. 유튜브 안 본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나 어떻게든 저희는 합리적인 상황들을 보려고 양쪽의 시각을 다 보고 있다. 아마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다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면택 의협회장을 만났군요. 24일 대통령과 만나죠.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지도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작심 발언인데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 센 발언을 했어요.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 들어주냐? 이 말은 내가 그냥 대통령 장단 맞춰주면 나는 편하다. 근데 나 편하자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용산 편을 내가 들어야 되냐? 나는 이 발언들도 심기 상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 개인 간 문제가 중요한. 예전에도 언쟁 많이 했다. 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 쏟아냈습니다. 김우태 의원. 예. 나 예전에도 대통령이랑 언쟁 많이 했다. 총장 때도 총장 이럴 겁니까? 뭐 이러면서 새삼스럽지 않고 나 편하자고 그내 편 들어줘야 되냐? 라며
대통령실이 민심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데요. 대통령실 생각이. 예. 근데 뭐 아마 이게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사안마다 좀 다르게 보야겠지만 저는 의료 개혁의 목적만큼은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지원하고 의료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의료를 충원시켜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만 방법론의 차이에서 물론 대통령실과 또 당과 또 국민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한대훈 대표도 아마 그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분 분야별로. 다 한 방법이 대표가 말한 다르다라고 거는 생각합니다. 예. 의대 증원 관련돼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과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면택 의협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면택 의협 회장을 만났다. 예정 없는 만남을 한 대표가 요청했다. 이면택 의협 회장은 타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의협 회장은 굉장히 완강한 상황. 2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이미 수시 일정이 시작된 수시 모집이 시작된 25년도 의대 정원도 백지화하라라는 의협 측의 요구인데요.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도 2025년도 이 증원을 흔드는 것은 좀 어렵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최근 의제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 참 사실 절충점이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라고 하지만. 저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협의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우선적으로 설득해야 될 대상이 용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용산도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그래 좋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논의를 백지화해서 해보자. 모든 것들을 제로 베이스 시작해보자라고 지금 용산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첫 단계는 잘 설득해서 넘어갔다고 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였죠. 이재명 대표와 대표 등을 통해서 의료정원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의 위기 상황을 좀 해소해보자라는데 이재명 대표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같이 여야 의정 협의체 수용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의료계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 설득을 위해서 지금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일정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금방 밝혀진 것처럼 이면택 대한의협회장도 지금 만난 걸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좀 울컥해가지고 좀 화를 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의료계 모든 관계자들 만나 설득해서 제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으니 들어와서 말씀을 하세요라고 지금 성의 있게 저는 절실하게 좀 수용을 하다고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대표 한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럴 만한 처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산 설득하기도 힘들고요. 야당 설득하기 쉽습니까? 의료계는 더 힘들죠. 그러나 이 문제를 국민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고 가장 절박하게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노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한동훈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절실함과 절박함과 진정성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 의료계 설득만 남았기 때문에 의료계들을 정말 꾸준히 만나서 의료계들 분들 들어와서 2025년 정원조차도 의제에 놓고 한번 논의를 시작하면 좋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용산도 이번 24일로 예정된 만찬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뒤끝 없이 말끔하게 서로 합의해서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분석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득하기 힘든 상대들만 상대하고 있다. 야당, 의료계, 대통령실도 거기에 넣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 흥미로운데 전은기 의원님.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왜 이제 정신 차렸냐. 정신 차린 걸로 보인다 일단은. 이제는 그래도 정신 차린 걸로 보인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사실 추석 민심을 확인하고 돌아온 한동훈 대표를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추석이 4월 전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정협의체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비화되고 있는데 4월 총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여야 의정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의정 갈등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때는 왜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답도 없는데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택 우리 회장을 만났을 때 이명택 회장이 지금 2025년도에 입시 요강에서부터 의대 중원을 백지화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본인도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뭘 갈등을 풀겠다라고 나서느냐 하는 반발의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가 아무리 무언가 많은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좀 빠르게 해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추석 민심을 하고 확인하시고 오셨으면 대통령실에도 더 쓴소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실에 대한 억지 부리지 마라라고 하는 쓴소리거든요. 의정 갈등 경우에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의협 쪽에서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무조건 2,000명 증원해야 된다고 억지 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져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더 강력하게 억지 부리지 마라라고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의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의사까지 특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블랙리스트.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이 의사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유언비어까지,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까지 담겨 있는 블랙리스트가 돌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까지, 그 의대생들 대상으로도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습니다. 수업 복귀한 의대생 등 명단을 게시했다. 대학 학번, 탈북민 전형 등 입학 전형까지 기재해놓고 일부 의대생에 유급당했지만 몰래 수업 듣는 중이라는, 또 역시나 유언비어의 인신공격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웹사이트 작성자 등 수사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조기훈 부장님, 이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이른바 주홍글씨 찍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필요가 없죠. 지금 이미 대다수의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극소수 일부가 수업에 복귀하든 아니면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리고 하는 행위는 단순한 어떤 보복 차원의 감정적 해소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 범죄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결국에 당장 이 정부 당국은 수사하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이런 상황이 의대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중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서 이 명분을 얻고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게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어쨌든 언제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는 풀릴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학교로 또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동료들 간에 이런 감정의 고를 갖고 서로 간에 훌륭한 의사로 동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님 교육이시잖아요. 예. 이 교육이 소관이 교육부인데 블랙리스트 의대생들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압박하는 거고, 전공의들 다시 복귀하지 마, 병원 복귀하기만 해봐. 의사들 응급실 돌아가지 마. 최근에 한 일부 의대생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부르면서 조선인들 더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한번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만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을 의대생으로 뽑아서 의사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지금의 의대 입시 방법이 맞느냐, 의사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양성해야 되느냐, 그것이 맞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 한번 국민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의료개혁 아니겠어요, 그게? 지난주에 아마 김근식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의술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인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참 지금 최근에 블랙리스트를 올린 의사분들, 의대생분들 보면은 진짜 나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 생명을 두고 담보로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료인으로서의 굉장히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 행위만 가지고 의료 집단 전체를 매도하고 악마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 이 협회라든지 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좀 거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여야 의정과 관련해서 의료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또 조건을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건조차도 여야 의정의 대화체에 나오셔서 좀 정부와 여야 간에 같이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한 길 아닐까에 대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의대 문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결심에 출석을 합니다. 지금 서울 중앙지법 현장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등 다수가 모여 있군요. 박찬대 원내대표 모습 보이고요. 김병주, 전현희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최고위원들도 다수 도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곧 이재명 대표가 도착한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다수도 중앙지법에 결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예정돼 있고요. 검찰이 오늘 구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 재판은 마무리가 되고요. 대략 한 달 뒤쯤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변론이 오늘로써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성남 도시개발 1차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입니다. 오늘로써 변론은 종결되고요. 검찰은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여 뒤면 1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함께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 등이 현재 집결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심이니만큼 아마 이 대표 개인적 어떤 사법 리스크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 지도부가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이고요. 전현희 의원과 김명주 최고위원 등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선고 여부에 따라서 3심 대법원 결과까지 이재명 대표 어떤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공직선거법 혐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기소된 지 2년 만에 결심이 오늘 열리는 거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문제가 제기되고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와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선거의 당락 여부가 결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야 국민들의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6개월 내에 되도록 선고할 것을 못 박아놓은 건데 2년, 기소된 지 2년 만에 이제 결심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너무 늦장을 부려도 늑장을 부렸다라는 비판에서 재판부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에 있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줬다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그 발언들이 허위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모르고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인지와 관련된 여부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단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반박하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한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도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마침 까만색 밴이 내렸는데 저거 이재명 대표 밴인데요. 자, 이 대표가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문을 열고 무언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그냥 쓱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맞군요. 이 대표가 도착을 해서 마중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를 보면서 머쓱한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고 전현희 의원과 악수를 하며 감소를 나누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표는 함께
해외 출장을 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카트도 탔는데 모른다고 할지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 들어보시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뭐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또 변호사들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발언들 후회 안 하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속보도 심도 있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